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요? 그렇게 좋으면 할머니나 드세요. 가져오신 목함은 가져가세요. 한 푼이라도 아끼셔야죠. 오늘은 박순덕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지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박순덕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낡은 이불을 개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백발이 성성한 머리, 그리고 평생 고된 노동으로 굽은 허리.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순덕은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집 뒤편에 있는 작은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순덕네 전통 떡집. 20년 넘게 이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떡을 만들어 온 그녀의 자랑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작업실 문을 열자 익숙한 쌀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덕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쌀가루를 체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슬보슬 고운 가루가 커다란 대야에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하고 오직 자신과 쌀가루만 존재하는 이 평화로운 시간이. 순덕은 오늘 만들 떡의 종류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백설기 2판, 숙인 절미 1판, 그리고 특별 주문받은 돌잔치 떡 1세트.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지만 순덕은 단 한 번도 귀찮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순덕은 이미 첫 번째 백설기를 찜통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잃고 어린 손자 민우를 떠안았을 때만 해도 앞이 깜깜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5살이었던 민우만 홀로 남았습니다. 순덕은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배고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는 아이로 키워내겠다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 떡집이었습니다. 순덕은 평생 해온 떡 만들기 실력을 살려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떡 몇 개 팔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재료, 정성스러운 손맛, 그리고 변함없는 친절로 조금씩 단골을 늘려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순덕네 떡집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떡집이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돌잔치, 환갑잔치, 결혼식 떡은 모두 순덕네 떡집에서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민우를 키웠습니다. 민우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의 고생을 알기에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학교가 끝나면 떡집에 와서 심부름도 도왔습니다. 순덕은 그런 손자가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밤늦게까지 떡을 만들다가도 잠든 민우의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민우는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제 가게를 내고 싶어요. 순덕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모아온 돈 중 일부를 민우에게 보탰습니다. 민우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민우는 성실하고 똑똑했습니다. 카페는 점차 자리를 잡아갔고 이제는 3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작은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순덕은 손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품에서 자란 그 어린 아이가 이제는 당당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1년 전 한지아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지아는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날씬하고 예쁜 외모에 똑 부러지는 성격의 여자였습니다. 순덕은 처음 지아를 만났을 때부터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지아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순덕을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순덕의 떡집을 보며 낡았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민우에게 빨리 다른 사업을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손자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우는 지아를 사랑했고 그녀의 말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그저 멀리서 손자의 행복을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새 카페 오픈해요. 강남의 제일 큰 매장이에요. 오픈 파티도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도 꼭 오셔야 해요. 순덕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초대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손자의 성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순덕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민우가 이렇게 크게 성공했는데. 전화를 끊고 난 후 순덕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손자의 오픈 파티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야겠다고. 순덕은 자신이 평생 만들어온 떡 중에서 가장 정성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떡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순덕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떤 떡이 좋을까? 화려한 모양의 떡, 아니면 깊은 맛의 떡. 고민 끝에 순덕은 오색 송편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색 송편은 5가지 색깔로 오방색을 상징하며 복과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전통 떡이었습니다. 순덕은 정성껏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쌀로 만든 쌀가루, 천연 색소를 내기 위한 쑥과 치자와 오미자, 그리고 소를 넣을 달콤한 팥당금. 모든 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준비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파티 전날, 순덕은 밤을 새워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어내는 송편에는 순덕의 모든 사랑과 축복이 담겼습니다. 초록색 쑥 송편, 노란색 치자, 송편, 붉은색 오미자 송편, 흰색 백송편, 그리고 검은색 흑미 송편. 송편을 찌는 동안 순덕은 잠깐 졸다 깼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찜통을 보며 순덕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송편이라면 손자도, 그리고 손자의 귀한 손님들도 모두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송편을 정갈한 전통 목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래전 민우의 결혼식 때 입었던 연보라색 한복이었습니다. 비록 유행이 지난 옷이었지만 순덕이 가진 옷 중에서는 가장 단정하고 격식 있는 옷이었습니다. 순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늙고 주름진 할머니였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모르게 당당해 보였습니다. 손자의 성공을 축하하러 가는 할머니, 평생을 고생하며 손자를 키워낸 할머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순덕은 무거운 목함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까지 가는 길은 멀었지만 순덕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는 마음에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랐습니다.
드디어 민우의 새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덕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 세련된 간판, 그리고 입구에 늘어선 화려한 축하 화환들. 이 모든 것이 손자의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화려한 음악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그 순간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순덕은 목함을 꼭 안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낯선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파티가 곧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카페 안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현대적인 예술 작품들. 순덕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일했던 작은 떡집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정장을 입었고 여자들은 화려한 드레스와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경쾌했고 그들의 말투는 세련되었습니다. 순덕은 자신이 이 공간에서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의 연보라색 한복은 이곳의 화려함 속에서 낡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굽은 허리와 주름진 얼굴은 이 젊고 세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시대착 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손자 민우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드디어 카페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민우를 발견했습니다. 민우는 멋진 양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자신이 키운 손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떡집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당당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야.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돌려 순덕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깐 놀란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할머니 오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순덕은 손자의 눈빛에서 어색함과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저기 구석 자리에 앉아서 쉬세요. 순덕은 민우의 차갑고 사무적인 태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선물 가져왔어. 순덕은 품에 안고 있던 목함을 꺼내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요, 할머니? 민우는 목함을 받아들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오색 송편이야, 할머니가 밤새워 만들었어. 내 카페가 번창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고 너와 지아가 건강하라고 정성껏 빚었단다. 순덕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 민우는 목함을 대충 옆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저기 앉아 계세요. 저 좀 바빠서요. 민우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손님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참았습니다. 오늘은 손자의 중요한 날이니까. 손자가 바쁘니까.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순덕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낡은 한복과 투박한 목함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완전 낡은 한복 스타일 죽인다. 저 목함은 또 뭐야? 옛날 물건 같은데. 순덕은 귓가에 들려오는 속삭임들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지아였습니다. 지아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지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아래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응, 지아야, 민우 카페가 정말 멋지구나. 순덕은 최대한 밝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지아는 순덕의 옆에 놓인 목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지아가 물었습니다. 목함을 열어보니 오색 송편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 송편이네. 지아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실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할까 싶어서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었단다. 손님들한테도 대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순덕은 기대에 찬 눈으로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오픈 파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이시고요. 지아는 송편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전통 음식은 좀 그래요.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요? 냄새도 나고. 지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덕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요. 하지만 송편은 고소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데. 지아는 순덕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더욱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런 건 좀 치워주세요. 여기는 모던한 카페예요. 이런 옛날 음식이랑은 안 어울려요. 손님들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아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슬쩍슬쩍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목함을 다시 집어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순덕보다 먼저 목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할머니 다 드세요. 제가 할머니께 드릴게요. 지아는 그렇게 말하며 목함을 들고 다음 순간 순덕의 머리 위에 떡을 쏟아부었습니다. 순덕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레 빚었던 떡이 자신의 머리와 어깨로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떨어지는 떡을 바라보며 순덕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초록색 쑥 송편, 노란색 치자, 송편, 붉은색 오미자 송편. 거기에 담긴 순덕의 사랑과 축복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이게 무슨... 순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돌려 순덕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어디 사람 먹을 음식이에요? 보세요.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은 꼭 정성이네 뭐네 그러더라.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먹어요? 차라리 편의점 떡이 더 깔끔하죠. 지아의 말은 순덕의 심장을 송송 찢어 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저런 구식떡을 가져왔대. 맙소사,
요즘 세상에 손으로 빚은 떡이라니. 위생도 의심스러운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순덕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순덕은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아야, 그래도 그건 할머니가 정성껏. 정성이요? 지아가 순덕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요새는 정성만으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트렌드가 중요해요. 세련됨이 중요하고요. 지아는 마지막 송편까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빈 목함을 순덕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할머니 목함이라도 아끼셔야죠. 지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빈 목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민우가 지아에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민우의 팔짱을 끼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할머니가 좀 옛날 음식을 가져오셔서 제가 정리해드렸을 뿐이에요. 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떡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덕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고 그냥 조용히 계시라고 했잖아요. 민우의 말에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는 그냥 네가 좋아할까 싶어서. 제가 좋아한다고요? 민우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민우가 아니에요. 저는 사업가예요. 이미지가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민우는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저 정말 곤란해요. 제발 이제 그만 가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순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네가 지금 할머니한테 나가라는 거니? 네, 그래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하지만 할머니가 계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 순간 순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넘게 키워온 손자가 자신을 이렇게 버리다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그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다니.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빈 목함을 꼭 안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조롱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단단한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거리로 나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건물. 그리고 이 건물이 속한 이 구역의 모든 상가 건물들, 사실 이 모든 것이 순덕의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단순히 작은 떡집을 운영하는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할머니가 20년 전 재개발로 받은 보상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지금은 이 일대 최고의 건물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순덕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야, 지아야, 너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늘 버린 것이 단순한 떡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였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가 모욕한 이 늙은 할머니가 사실은 너희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다는 것을. 순덕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박순덕입니다. 내일 사무실로 찾아가겠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순덕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결심한 자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떡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 사둔 정장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20년 전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순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앞치마와 작업복만 입고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라야 했습니다. 오늘은 떡집 할머니 박순덕이 아니라 이 일대 최고의 건물주 박순덕으로 세상에 나서는 날이었습니다. 순덕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이 이곳과 얼마나 동떨어진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힘도 있었습니다. 순덕이 도착한 곳은 대한법률사무소였습니다. 30층짜리 빌딩의 25층 전체를 사용하는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순덕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긴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나는 이곳의 고객이다. 나는 당당할 자격이 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밝은 미소로 순덕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박순덕입니다. 김철수 변호사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여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순덕은 여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 벽에는 유명한 소송 사례들과 수상 내역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순덕은 김철수 변호사의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가 일어서며 순덕을 맞이했습니다. 박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김철수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순덕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담당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순덕은 차분하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순덕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으로 순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소유한 강남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에 입점한 카페 있죠? 민우 카페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손자분이 운영하시는 곳이죠.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카페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잡은 카페를요? 하지만 아직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았는데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신가요? 순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모욕한 일, 며느리가 송편을 쓰레기통에 버린 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쫓겨난 일. 김 변호사는 말없이 순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순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20년 넘게 그 아이를 키웠어요. 제 모든 걸 바쳤죠. 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창피하게 여겼어요. 제가 만든 떡을 쓰레기라고 했고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순덕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박 사장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법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항을 찾는 겁니다. 월세 연체, 무단 전대, 용도 변경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손자분이 성실하게 운영하셨다면 이런 사유는 없을 겁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둘째는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둘째는 건물주의자가 사용입니다. 사장님이 그 공간을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지만요. 김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방법으로 하죠. 제가 그 공간을 직접 사용하겠습니다.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결심했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해지 통보서를 작성하고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과 이전 비용 등을 보상해야 하는데 대략 2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순덕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진행하세요.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순덕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통보서를 발송하겠습니다. 순덕은 법률사무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순덕이 20년간 거래해온 곳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순덕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오랜만이시네요. 네, 바쁘다 보니 자주 못 왔네요. 순덕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매물 찾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은 다른 일로 왔어요. 순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 건물에 입점한 카페들 있잖아요. 민우 카페 3곳. 그곳들의 임대차 계약을 모두 해지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손잡은 카페 말씀이시죠?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개인적인 이유예요. 순덕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나면 그 자리에 다른 업체를 들여야 할 텐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부동산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그건 좀 곤란한데요. 손자분이 그동안 월세도 밀리지 않고 잘 내셨잖아요. 게다가 카페도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중재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결정했어요. 부동산 사장은 더 이상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으로 순덕이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순덕은 부동산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손자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옳은 걸까?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교육이야. 순덕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민우는 배워야 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말이야. 순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떡집을 보며 그녀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녀의 진짜 집이었습니다. 화려한 카페도 고급 빌딩도 아닌 이 작고 소박한 떡집.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다시 쌀가루를 체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우에게 법률사무소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약 해지, 건물주의 자가 사용, 6개월 내 이전. 민우는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아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건물주가 우리 카페를 내보내겠대요. 새 곳 따요. 뭐라고요? 지아는 서류를 읽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우는 급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민우 카페 대표 박민우인데요.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전화 너머로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건물주의자가 사용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민우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금을 받고 6개월 내에 이전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호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민우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세 개의 카페를 모두 잃는다는 것. 그것은 그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민우는 당장 건물주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사정해야 한다고 민우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물주가 누구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건물주에게 제 연락처를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제발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은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올지는 모르겠네요. 민우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건물주가 누구든 직접 만나서 사정하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몰랐습니다. 그 건물주가 바로 자신이 며칠 전 모욕하고 내쫓았던 할머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막 복수의 첫 번째 수를 둔 것뿐이라는 사실을. 더 큰 폭풍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날 밤 떡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해맑게 웃던 그 얼굴. 하지만 이제 그 얼굴에는 오만과 경멸만 가득했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눈물을 어제 다 흘려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결심뿐이었습니다. 민우야, 네가 다시 예전의 착한 아이로 돌아올 때까지 할머니는 멈추지 않을 거야. 순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민우에게 그 시간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주를 만나 사정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모든 연락 시도는 변호사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민우는 다른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지역의 임대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게다가 카페 세 곳을 동시에 이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이사 비용, 그리고 장사를 중단하는 동안의 손실까지. 민우는 계산을 해볼수록 막막해졌습니다. 민우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대출 한도가 거의 다 찼습니다. 추가 대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은 민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민호는 지아와 밤새 상의했습니다. 카페 한 두 곳을 포기합시다. 지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어. 세 곳 다 장사가 잘 되고 있잖아. 민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렀고 마침내 이전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결국 세 곳의 카페 중 두 곳을 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나 비싼 이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에게 해고 통지를 하는 날, 민호는 처음으로 사업가로서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어떻게 하나요? 한 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민호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무거웠습니다.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남은 한 곳의 카페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강남이 아닌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단골들은 너무 멀다며 발길을 끊었고 새로운 손님들은 좀처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예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월세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민호는 직원들의 월급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언제 나오나요? 직원들의 재촉에 민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에는 꼭.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직원들마저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혼자서 카페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커피를 만들고 청소를 하고 밤늦게 문을 닫는 일. 모든 것을 혼자서 해냈습니다. 지아는 처음에는 민호를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육체 노동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손에 물집이 잡혔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여보, 나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괜찮아, 여보. 쉬어, 내가 할게.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움과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몇 달 후 카페는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빚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민호는 카페 문에 폐업 안내문을 붙이는 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꿈꿨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멋진 카페 사장,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상.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민호는 텅 빈 카페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카페는 마치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지아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카페 문 닫았어.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채권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시, 돈 갚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만 다닐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민호는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 그들의 고함 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은행에서도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었습니다.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경고문이 민호의 눈을 찔렀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아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우를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서먹했습니다. 밤이면 지아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지아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지아가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민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친정에 좀 다녀올게. 민우는 불안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건데?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 씨, 우리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은 이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지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내자. 지아는 민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뭘 이겨내? 우리 이미 다 잃었잖아. 돈도 없고 집도 곧 빼앗길 거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지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짐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하지만 지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우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업도 잃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과 텅 빈 집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월세 3개월째 밀리셨는데요.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집주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일자리를 구하면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사정이 있어서요. 다음 주까지 짐 빼주세요. 민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서도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민우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져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고 친척들도 피했습니다. 민우는 결국 가장 소중한 물건 몇 개만 배낭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로 나온 민우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민우는 몸을 웅크리며 떨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아무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굶은 민우는 결국 구호소를 찾아갔습니다. 줄을 서서 받은 따뜻한 국 한 그릇이 그날의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민우는 국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국물의 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끓여주던 국의 맛과 비슷했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모욕하고 내쫓았던 그 할머니. 할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 민우는 문득 할머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꼴로 할머니를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민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찜질방에 겨우 들어갈 돈을 마련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민우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민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공했다고 교만했고, 할머니를 무시했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호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순덕은 떡집에서 평소처럼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소식. 순덕은 떡을 빚는 손을 멈췄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손자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리는 게 옳은 건가? 순덕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민우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까지는. 순덕은 다시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자를 사랑하기에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손자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으며 순덕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민우의 몰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찜질방에서 며칠을 보낸 후 그마저도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민우는 결국 노숙자 쉼터로 향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쉼터 안은 비좁고 냄새가 심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잠을 청했습니다. 민우는 배정받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옆 사람의 코 고는 소리, 기침 소리, 신음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우는 일자리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그는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민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거리를 찾는 사람 손들어.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람들을 훑어보다가 민우를 가리켰습니다. 너 젊네. 힘 좀 쓸 줄 알아? 네, 할 수 있습니다. 민우는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배정받은 일은 건설 현장의 막노동이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흙을 파고 시멘트를 섞는 일. 평생 사무실에서만 일했던 민우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노동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손에 물집이 잡혔고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쉬는 시간에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옆에 있던 나이든 인부가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첫날이지. 힘들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젊은이, 예전엔 뭐 했어? 인부가 물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민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근데 왜 여기까지 왔어? 망했습니다. 다 잃었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인부는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래. 다들 뭔가를 잃고 여기 왔지. 하지만 살아야 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인부의 말에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이 끝나고 민우는 그날의 일당을 받았습니다. 8만 원. 손바닥에 쥐어진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민우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돈은 자신의 땀과 고통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돈으로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물을 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값싼 도시락이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민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매일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때로는 일거리를 얻었고 때로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일거리가 없는 날이면 민호는 하루를 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한 떡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떡을 만드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뒷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떡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쌀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작업실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떡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송편 한 개만 주세요. 민호는 주머니에 남은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주인은 송편 하나를 종이에 싸서 건넸습니다. 민호는 송편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송편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기억 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밤새워 송편을 빚던 할머니의 거친 손, 자신을 위해 정성껏 떡을 만들어주시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버렸던 그날. 민호는 송편을 다 먹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할머니.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쉼터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를 찾아가야 할까?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찾아가? 민호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할머니께 저질렀던 일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거운 자재가 발 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민호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을 못하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민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병원비도 걱정이었고 당장 먹고 살 돈도 문제였습니다. 민호는 병원을 나와 거리를 헤맸습니다. 다친 발을 절뚝이며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민호는 한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무료 급식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민호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민호는 그들 뒤에 섰습니다. 차례가 되어 밥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 민호는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민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자원봉사자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발 다치셨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민호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약이에요. 바르면 좀 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양말이고요. 새 거예요. 자원봉사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교회를 나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자원봉사자가 준 양말을 꺼내 보았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양말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양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민호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돈, 사업, 아내, 집,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직원들을,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민호는 함부로 대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잃고 나니 사람의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하지만 예전의 그 오만한 방식이 아니라 겸손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그리고 언젠가 할머니를 찾아가야겠다고.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민호는 자신을 먼저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발이 나으면 다시 일을 시작하고 조금씩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당당하게 찾아갈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발이 어느 정도 나은 민호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일을 하면서 민호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민호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힘든 일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사람들은 민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저 젊은이 괜찮네. 일도 열심히 하고. 동료들이 민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현장 소장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너 일 잘하더라. 정규직으로 일해볼래?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그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내가 딱이더라고. 민호는 감격했습니다. 정규직, 안정적인 수입. 그것은 민호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장은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쉼터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신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할머니. 민호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할머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제가 얼마나 철없는 손자였는지.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곧 찾아뵐게요,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호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매달 고정 수입이 생겼고 작은 고시원 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민호에게는 성취감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땀으로 번 돈으로 얻은 첫 번째 보금자리였으니까요. 민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씻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일은 여전히 고되었지만 민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현장에서 민호는 성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소장은 민호에게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자재 관리 일정 조율, 신입 인부 교육까지. 민호는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동료들도 민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민호는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아픔과 희망을. 민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 모두가 묵묵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민호는 점심을 먹다가 한 동료의 도시락을 보았습니다.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밥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반찬 몇 가지를 동료의 도시락에 덜어주었습니다. 이거 좀 드세요. 동료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도 먹어야지. 저는 충분해요. 나눠 먹어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료는 감사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민호는 따뜻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작은 나눔이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이면 민호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건설 관련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노동자로 끝나지 않고 기술자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피곤했습니다. 눈이 감기고 집중이 안 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버텼고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몇 달 후 민호는 첫 번째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불안했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민호는 합격증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소장은 민호의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잘했어, 민호야. 이제 기술자로 일할 수 있겠네. 월급도 올려줄게. 민호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 못 됐을 거예요. 소장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룬 거야. 자랑스럽다, 민호야. 소장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저축했습니다.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할머니를 찾아뵐 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주말 민호는 시장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 떡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덕네 전통 떡집. 간판을 보는 순간 민호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민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떡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실에서 한 할머니가 떡을 빚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바로 그 할머니.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순덕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보았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손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우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할머니를 무시하고 할머니가 만든 떡을 쓰레기라고 했어요. 저는 인간도 아니었어요. 민우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참회가 가득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순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덕은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많이 변했구나. 순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우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덕은 민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민우는 순덕의 말에 따라 앉았습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왔습니다. 마셔라. 순덕이 물잔을 건넸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순덕은 민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기는 무겁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민우가 입을 열려 있습니다. 순덕은 손을 들어 민우를 막았습니다. 다 알고 있다. 순덕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겪었는지 다 알고 있어. 민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요?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순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 내가 넘어지는 것도 다시 일어서는 것도 다 보고 있었단다. 민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머니 왜요? 왜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저는 할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순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내 손자니까. 내가 키운 아이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너는 여전히 내 손자야. 순덕의 말에 민우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건물주인 줄 몰랐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일부러 숨겼으니까. 하지만 왜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너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어. 순덕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는 그걸 배워야 했어, 민우야.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알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떡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노동이 얼마나 고된지. 순덕은 민우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민우의 손을 만지며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의 손이 됐구나. 네, 할머니. 저는 이제 노동자예요. 그게 자랑스러워요. 순덕은 민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민우야. 너는 진짜 어른이 됐구나. 순덕의 칭찬에 민우는 울컥했습니다. 할머니,
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걸 봤으니까. 하지만 민우야, 진짜 용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단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열심히 살겠어요. 다시는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순덕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나는 믿는다. 우리 민우를. 그날 저녁 순덕은 민우에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정성껏 담근 김치. 민우는 할머니의 밥상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맛, 이 따뜻함. 자신이 그리워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민우는 할머니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깨달음을. 순덕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식사를 마친 후 순덕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이제 내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엇인데요, 할머니? 사람들을 도와라. 내가 겪었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말이야. 민우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순덕의 말에 민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우는 그날 밤 할머니의 집에서 잤습니다. 어린 시절 잤던 바로 그 방에서. 민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를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민우가 할머니와 화해한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장 관리자로 승진했고 젊은 인부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따뜻하게 이끌었습니다. 민우는 주말마다 할머니의 떡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무거운 쌀가루 포대를 나르고 떡을 배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순덕은 손자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이제 진정으로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 민우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떡 만드는 법 좀 배워도 될까요? 순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떡을 만들겠다고. 왜? 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할머니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민우는 할머니에게 떡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쌀가루를 체에 내리는 법, 반죽을 치대는 법, 송편을 빚는 법.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송편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반죽이 너무 질거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지도를 받으며 끈질기게 연습했습니다. 순덕은 손자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몇 달 후 민우는 제법 떡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민우가 만든 송편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제법이구나. 민우는 할머니의 칭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할머니께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떡 배달 사업을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문받고 배달하는 게 대세잖아요. 순덕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인터넷.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떡집을 위한 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계정도 만들어 떡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전통 방식으로 만든 떡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민호는 평일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와 주말에는 떡집을 도왔습니다. 힘들었지만 민호는 행복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일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민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기로 한 것입니다. 소장은 민호의 결정을 아쉬워했습니다. 민호야, 왜?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민호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소장은 민호의 눈빛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그래. 내 길을 가거라. 건투를 빈다. 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소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호는 할머니께 자신의 결정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떡집 일을 전업으로 하고 싶어요. 순덕은 놀랐습니다. 정말이냐? 현장 일 그만두고. 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떡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요. 순덕은 한참을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떡집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이제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순덕은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호도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떡집에 합류한 후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민호는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떡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떡들이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순덕과 민호는 떡집을 조금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직원도 몇 명 고용했습니다. 민호는 직원들을 채용할 때 특별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했습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민호는 떡집에서 한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원자였습니다. 민호는 그의 이력서를 보며 놀랐습니다. 과거 IT 회사 대표였지만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남자의 눈빛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 민호는 그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자신이 현장에서 받았던 그 따뜻함을 그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그 남자는 떡집의 핵심 직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그 은혜를 갚는 것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순덕 내 전통 떡집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떡집이 되었습니다. TV에도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순덕과 민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직하게 떡을 만들었고 손님들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일 생각나세요? 제가 할머니를 모욕했던 그날.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있겠니? 아직도 생생하지.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순덕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어.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건물주라는 걸 숨기셨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돈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길 바랐어. 돈은 수단일 뿐이야. 목적이 아니지.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내가 직접 경험하길 바랐어. 순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아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야, 너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됐어.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순덕의 말에 민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할머니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이제 너에게 줄 게 있어. 뭔데요, 할머니? 순덕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이건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야.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이제 내 거야. 내가 떡집을 운영하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걸 봤어. 너는 이제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단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니야. 이건 내가 스스로 얻어낸 거야. 내 노력과 변화의 대가지. 순덕은 서류를 민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야, 한 가지 약속해다오. 뭔데요, 할머니? 이 돈과 재산을 너만을 위해 쓰지 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거라.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려요, 할머니. 평생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어요. 민우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순덕도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이 재산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민우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곳. 민우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순덕재단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순덕은 재단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 손자 민우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순덕의 연설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강하고 지혜로웠습니다. 민우는 평생 할머니를 본받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순덕 내 전통 떡집은 이제 여러 지점을 둔 작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점은 여전히 그 작은 떡집 그대로였습니다. 순덕과 민우는 여전히 그곳에서 함께 떡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순덕은 정원에서 민우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벚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쁘구나. 민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더 예쁘세요. 순덕은 손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 녀석, 이제 말도 잘하게 됐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평화와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순덕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민호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길고 긴 여정은 마침내 완전한 화해와 행복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다고. 손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이 선택했던 가혹한 방법. 그것은 옳았다고. 이제 민호는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었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민호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아픔이 필요했다고. 그 아픔이 없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오만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자신은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순덕과 민호는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모욕과 복수로 시작되었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5년이라는 시간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순덕은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민호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자놀이에는 흰 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덕네 전통 떡집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생겼고 수백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점만큼은 여전히 그 작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순덕과 민호가 함께 떡을 만들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순덕 재단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사업 실패자뿐만 아니라 노숙자, 청년 실업자, 한부모 가정까지. 재단은 모든 어려운 이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호는 할머니께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재단에서 큰 행사가 있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늙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머니가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고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민호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가마. 행사 당일 큰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업가들, 학생들, 그리고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까지. 모두가 순덕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순덕은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순덕입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평생 떡을 만들어 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오늘 제 손자 민우가 저를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라고요. 순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남편과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손자 민우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가난했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만들어 팔며 손자를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순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덕은 민우가 성장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오만해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손자를 교육했는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자에게 가혹했습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자의 사업을 무너뜨렸고 손자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손자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순덕은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저는 손자가 당장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해냈습니다. 순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섰고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손자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순덕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도 객석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단상에서 내려와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민우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순덕은 손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고했다, 민우야.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자가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기요. 순덕은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저는 한지아예요. 민우이. 예전 아내였던. 순덕은 놀랐습니다. 지아는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외모는 사라지고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무시했고 할머니가 만든 떡을 할머니께 쏟았어요. 저는 인간도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아는 순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덕은 지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순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도 많이 고생했구나.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와 헤어진 후 저도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순덕은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면 됐다. 앞으로 잘 살아라. 지아는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순덕은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민우도 지아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냈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라. 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두 사람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과 민우는 떡집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 지아를 봤네. 순덕이 말했습니다. 네, 많이 변했더라고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다 변할 수 있어. 순덕이 말했습니다. 너도 변했고 지아도 변했어.
그게 인생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 순덕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민호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할머니께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순덕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누구와? 재단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예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순덕은 기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언제 데려와 봐라. 네, 이번 주말에 데리고 올게요.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덕은 손자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민호는 약혼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은지였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덕은 은지를 보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민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고맙구나. 우리 손자 잘 부탁한다. 은지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려요. 민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순덕은 두 사람을 위해 떡을 준비했습니다. 오색 송편이었습니다. 예전에 민호가 거부했던 바로 그 떡. 하지만 이제 민호는 할머니의 송편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사랑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송편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지는 순덕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순덕은 은지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이 잘 지내는 것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몇 달 후 민호와 은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순덕은 주례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민호야, 은지야.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 순덕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민호와 은지는 고개를 숙이며 순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객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순덕은 민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민호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민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본점 열쇠야. 순덕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떡집은 내 거다. 할머니께서 평생 지켜온 곳을 이제 내가 지켜다오.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순덕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한다, 민호야. 그날 밤 순덕은 혼자 떡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자신이 지켜온 이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 홀로 손자를 키우던 고된 시간들, 그리고 손자와 화해한 기쁨. 순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완성되었습니다. 손자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이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순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85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고통 없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민호야, 잘 살아라. 사랑한다. 민호는 할머니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할머니가 도왔던 사람들, 떡집 단골들, 재단 관계자들. 모두가 순덕을 기억하고 애도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호는 할머니의 유언장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간단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 거라. 그리고 이 떡집을 영원히 지켜다오. 할머니가 사랑한다. 민호는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약속드려요. 평생 할머니의 뜻을 따르며 살겠어요. 민호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떡집과 재단을 성실히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민호는 아들의 이름을 순호라고 지었습니다. 할머니 순덕의 순자를 따서 민호는 아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단다. 할머니 덕분에 아빠가 지금의 아빠가 될 수 있었어. 순호는 증조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강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많으셨지. 민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순호야, 너도 할머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렴. 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그렇게 할게요. 어느 날 민호는 순호를 데리고 떡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떡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순호는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민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순덕의 정신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떡집도 재단도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도. 순덕이 뿌린 씨앗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 순덕네 전통 떡집은 오늘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작은 본점에서는 여전히 손으로 떡을 빚습니다. 민호가 그리고 이제는 순호도 함께. 그들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떡 하나하나에는 순덕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사랑. 순덕이 평생을 지켜온 가치들. 그것이 이 작은 떡집에서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박순덕과 박민우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만들어낸 아픔과 용서,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